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왜 내가 힘들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 지친 이들을 위하여. 마크 리어리 지음, 박진영 옮김, 시공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흔히 심리학을 연구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라고들 여긴다. 하지만 처음에 심리학 교수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할 무렵의 내가 그런 목표는 없었다. 사회심리학자로서 연구하던 주제들 또한 나의 개인적 문제들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린 자녀가 둘 생기고 아내와 나도 바쁘고 힘든 삶을 이어가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큰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던 도중 지역 문화센터에서 선 명상 수업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겠다며 마음 챙김이나 다른 명상 수련을 접하고 있지만 당시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면 뉴에이지 열풍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라거나 소수의 아웃사이더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영적 의식으로 여기는 등 마뜩잖아 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당시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었으므로 큰맘 먹고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요즘 명상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못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명상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 바로 심리학 연구자로서 인간의 자기인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당시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인식 없이는 중요한 가치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을 잃으면 탈개인화 상태가 되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즉 당시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고찰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갖는 것,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자아 정체성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명상 훈련을 시작하고 동양 철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간 심리학자들이 자아에 대해 가졌던 이러한 믿음들이 실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 인식 능력이 인간의 많은 행동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도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기보다 혼자 일이나 삶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며 쓸데없이 나쁜 생각들에 갇혀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였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온한 상황에서도 굳이 스트레스를 짜내고 있었다. 나는 이내 스트레스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깨달았다. 자기 인식, 즉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와 그 내용은 근거 없는 불안과 화, 슬픔, 미움과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들까지 불러오고 있었다. 자기 인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가혹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탓에 자기 중심적 경향이 높아지고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나아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정체성이 인위적으로 나와 타인을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눠버리는 탓에 이전에는 없었던 편견과 갈등이 탄생한다. 이렇게 나는 내 자아를 관찰하면서 그간 얼마나 자아가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원흉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물론 자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지는 않다. 지난 3000년간 많은 철학자와 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열중하는 자기 열중, 자기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기 중심성, 남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자기 고양성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설파해왔다. 하지만 행동과학자들의 경우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자기인식의 단점, 즉 자아의 저주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했고 이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자기인식을 가진 상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의 원서가 출판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지만 여기에 담긴 메시지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여러분도 나와 같다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어려움들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도 삶에서 자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기에 시공사에서 박진영 역자와 함께 한국어판을 출간하기로 한 결정이 매우 반갑게 느껴졌다. 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독자 여러분에게도 자아가 왜 저주인지,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지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1년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서 마크 리얼이 시작하며 나는 두쿄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매년 학생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어떨 때는 유용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연설들을 듣다 보면 내가 연사로 서게 될 때는 졸업하는 학생들과 모인 손님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했다. 기껏해야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몇 년 전 한 연사가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삶의 역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아마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들은 대체로 통제하기 힘들거나 어떨 때는 아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에서 겪을 가장 큰 고난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무심코 만들어낸 문제들일 겁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딱히 새롭지는 않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나는 오랫동안 사회심리학자로서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인간 본성에는 자신의 입장 또는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 경향, 자신을 남들보다 높이려고 하는 자기 고향적 경향,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자기 본의적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인간의 이런 경향성이 우리 삶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우리 마음이 일하는 방식이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유독 해로운 이유는 우선 우리만큼 자아를 복잡하게 발달시킨 동물이 없기 때문이다. 몇몇 동물들이 다소 기초적인 수준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수준의 자기 고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나간 일을 돌아볼 수도 있으며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려해보거나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일으키고 또 다양한 기준에 비춰 스스로를 평가하는 등 살아가는 데 꽤나 유용한 기술들을 장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자기인식 능력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이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불러오고 말았다. 세상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자신이나 남에 대해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며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자기인식 능력은 우울증, 불안, 분노, 부정적인 감정 같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자신의 내면과 행동 거지를 인식할 수 있는 탓에 자꾸 나와 관련된 일들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자꾸 떠올리거나 미래에 들이닥칠 일들을 미리 상상하며 걱정하는 등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가 있는 동물들이 보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향적인 정보 처리 방식은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한편 타인과 갈등을 빚게 만든다. 자아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아로 인해 우리는 나와 다른 타인을 싫어하고 다른 집단 구성원과 갈등을 빚는다. 나는 멋진 사람이라는 자기 고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전을 담보 삼아 무모한 짓을 하는 것 또한 자아의 농간이다. 이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아가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비도덕적 행동을 불러온다는 말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고찰을 더욱 열심히 하며 자아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이 책은 이러한 인간의 자기 고찰 능력과 자기 중심성, 자기 고향성이 어떻게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아마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인간의 속성이 원흉임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자아를 가진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들, 예컨대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관점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자아의 상처가 나는 것을 방어하려 애쓰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등의 행동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 책은 또한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이야기들의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심리 콘텐츠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더욱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정의를 더 굳게 다지라고 조언한다. 물론 이런 전략이 유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아에 더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설파하는 사람들이 관가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자아와 에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는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원흉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하지만 행동 연구자, 정신과학 전문가, 심리학과 및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도 유용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 책에 실린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학술 문헌 목록도 첨부해 두었다. 자아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데 많은 도움을 준 나의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이 책의 초고를 보고 의견을 주었던 제프 맥도널드와 로빈 코알스키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자아가 어떤 식으로 저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준 코니 쿨먼, 로저 찰스,
캐럴린 크럼프, 존 블러스, 알렉사 모더너의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연구 휴가를 내준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감사한다. 1. 사람, 스스로를 인식하는 동물. 1925년 무더운 여름날 미국 테네시주. 24세의 고등학교 과학교사 존 스콥스는 일약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스콥스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테네시주는 버틀러 교육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인간이 다른 하등한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주장은 신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스콥스가 버틀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법정에서는 당대 유명 변호사였던 윌리엄 브라이언과 클래런스 데로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곧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 일개 고등학교 교사의 법률 위반 문제를 뛰어넘는 큰 이슈가 되었다.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 교회와 국가의 분립, 성경의 무결성, 그리고 교사의 학문적 권한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이었다. 스콥스를 기소한 검찰 측에서는 인간 또한 다른 동물들과 동일한 진화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는 다윈의 시각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윌리엄 브라이언은 스콥스가 수업 교재를 쓴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고 같은 사람들은 저 책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포유류이고 3499종의 다른 포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피고인은 그런 동물들과 수준이 비슷한 것 같군요. 인간이 동물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브라이언만이 아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많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인간과 여타 동물들의 출발점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무엇이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신학자와 철학자 등이 성경에서 말하듯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거나 인간이 신의 형상을 본떠 특별히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도 이런 관점에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고 다른 동물들은 영혼 없이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 중에는 동물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줄 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고 주장한 과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비버나 침팬지, 해달, 코끼리와 같은 다양한 동물들도 도구를 쓸 줄 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동물들의 도구보다 우월한 점이 있겠지만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동물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다. 분명 인간은 다른 종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과 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하지만 방식은 좀 다르더라도 다른 동물들도 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낸다. 짹짹거리거나 으르렁거리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마도 인간이 좀 더 세련되고 유연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이는 정도의 차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인간들이 다른 동물보다 지적 능력이 더 높은 편이라는 점도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거론되곤 한다.
스콥스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책, 시민 생물학이 바로 이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인간과 다른 모든 포유류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정도의 문제다. 물론 인간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도 척척 해결할 줄 알고 다른 동물보다 더 뛰어난 사고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도 인간이 가지지 못한 종류의 다른 직접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다 우월한 직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동물들도 하지 않을 멍청한 행동으로 자신에게나 세상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일도 많다. 이처럼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인간과 여타 동물들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인간이 적어도 몇몇 동물들과는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 없이 나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자아에 있다고 믿는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아가 있더라도 인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먼저 그 정의를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자아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장치를 말한다. 물론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모든 동물이 생각을 할 줄 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은 소수다. 오직 자아가 있는 동물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있고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각종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자아를 가진 동물들만이 자신의 행동과 성격 등에 대해 평가하고 또한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한 내용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어떤 목표를 의식하며 그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또한 자아를 가진 동물들에게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물론 많은 동물들이 자아 없이도 잘만 살아간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기 고찰 능력 덕분에 우리는 자아가 없는 동물은 맛보지 못할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만나게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겪게 되었다. 자아가 있으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고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등 끊임없이 자신과 관련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익숙한 만큼 사실은 이 능력이 얼마나 범상치 않은 것인지, 이 능력이 없는 삶은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자아가 없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자아가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자. 앞으로 살펴볼 5가지 특징들로 인해 우리는 자아가 없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특유의 괴로움을 안고 살게 되었다. 자기 고찰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능인 동시에 인간이 짊어진 저주인 것이다. 계획하는 능력. 계획 능력은 자아가 만들어낸 능력들 중 가장 중요하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처한 내 모습과 내가 여러 다른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자아를 가진 덕분에 우리는 아날로그 자아를 활용해서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아날로그 자아란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가 고안한 개념으로 머릿속에 나 대신 세워놓고 마치 아바타처럼 이리저리 조작하고 움직여 볼 수 있는 자기에 대한 관념 또는 이미지를 말한다. 상상 속 내 대역인 셈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인물들에게 닥칠 장면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아날로그 자아를 활용해서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곤 한다. 즉, 우리는 아날로그 자아를 통해 특정 상황을 떠올리며 실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지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보며 자신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볼 수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의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선택지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앞으로 내가 할 행동들을 머릿속에 미리 재생하며 연습해 볼 수도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그려보고 심지어 내가 죽는 걸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아가 없는 동물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오직 눈앞의 현실에만 갇혀있는 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맞춰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동물들은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는 듯 보인다. 예를 들면 다람쥐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도토리를 저장하기 시작하고 임신한 동물들은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을 위한 둥지를 튼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풍을 가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임산부가 출산 전에 아기 침대를 고르는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계획과 같은 종류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들은 외적 환경 변화나 내적 변화에 따라 특정한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 자아가 없기 때문에 몇 초 이상의 먼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동물들의 반응은 외적 또는 내적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일련의 자동적인 행동이지 내 삶과 미래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 끝에 내린 의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과 자기 통제 능력. 의식적인 의사결정과 자기 통제 역시 자아가 주는 선물 중 하나다. 앞으로의 일을 상상하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피하거나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자아가 없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취할 뿐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겠다며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반드시 더 낫다는 뜻은 아니다.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 예컨대 두 회사에 동시에 취업이 돼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경우 이 회사에 가면 또 저 회사에 가면 무엇이 다를지 열심히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나는 어디까지나 지금 내 방에 있지만 머릿속에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직장 생활이 발생하고 있고 벌써 10분 만에 과장까지 달았다. 이렇게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능력은 다양한 미래를 머릿속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해주고 직접 해보지 않고도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척수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일도 흔하다.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한다. 하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느린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개념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빠르고 반사적인 시스템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 시스템 사이를 손쉽게 오가며 어떤 순간에는 생각해서 행동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를 반복한다.
자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포유류에게서 나타나고 의식적인 노력 없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대로 의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약 만 2세 이상의 인간과 몇몇 영장류에게만 나타나며 보다 느리게 이뤄진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도하고 통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의식적 사고 시스템이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일어나는 반사적 과정과 달리 의식적 사고를 할 때는 내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전부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다. 비의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로 유명한 연구자 존 바그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자동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뤄진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읽을 때도 단어를 한 글자씩 의식하거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 다리를 꼬았다 폈다 하며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도 자신의 몸이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책을 읽으며 여러 번 눈을 깜빡이고 호흡을 했겠지만 이 역시 기억에 없는 일이다. 만약 이 책을 몰입해 읽고 있었다면 자동적으로 해석해낸 글의 의미만 의식할 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의식세계 밖에 있다. 반대로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면 지금 막 눈으로 따라가며 읽은 문장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바그는 우리의 행동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펑펑 쓰여도 될 만큼 넘쳐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 음닫기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덕분에 매번 전화를 열심히 받거나 히터를 계속해서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자동적인 프로세스 덕분에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의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따져가면서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는 과정들은 주로 자동적 프로세스를 거쳐 이뤄진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뤄지는 자동적 시스템과 달리 일련의 복잡한 통제 과정을 거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자아가 필수적이다. 이것저것 따져가며 결국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지 심사숙고하거나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행동이 나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욕구나 충동을 억제하고 보다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아의 핵심 기능일 수도 있다. 자아 덕분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진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케이크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몽땅 먹어치우지 않게 되었으며 상사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의 자기 통제력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 너무 강렬할 때는 자기 통제가 잘 먹히지 않는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케이크를 다 먹어치우거나 누군가에게 까칠한 태도를 보이는 등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던져볼 만한 질문은 왜 자아가 우리의 충동을 억누를 만큼 항상 충분히 강력하지 못해서 이따금씩 통제력을 잃고 나는 것일까? 이다. 이 질문은 8장에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자.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아와 자기 고찰 능력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보겠다고 마음먹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